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산업교양과학과 DSB 연구실에서 석박 통합과정을 하고 있는 허재혁입니다.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엔트로픽 오픈셋 액티브 러닝이라는 제목을 하는 논문입니다. 그래서 오픈셋이라는 상황에서 액티브 러닝을 수행하기 위해 이 엔트로피 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거를 좀 제안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발표에 앞서서 제가 오늘 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이제 목소리나 이제 코맹맹한 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가 있는데 뭐 원래도 좀 비염이 있어서 코맹맹하긴 하지만 미리 사전에 양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액티브 러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액티브 러닝이라는 거는 기존에 저희가 모델을 슈퍼바이스 러닝 방식으로 학습할 때는 무수히 많은 데이터셋과 어노테이션 코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코스트가 많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이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담을 좀 줄이기 위해 어노테이션 코스트는 줄이면서 모델의 성능은 최대한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것이 그리고 학습하는 것이 바로 이 액티브 러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볼 수 있다시피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한 그 데이터 풀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 데이터로부터 일부 샘플을 선택해서 휴먼 어노테이터에게 어노테이션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어노테이션 된 데이터를 학습을 위해서 레이블된 데이터셋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그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해 주는 것이 이제 하나의 사이클입니다. 그럼 여기서 액티브 러닝에서 제안하는 이제 방법은 어느 쪽에 집중이 되어 있냐면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셋에서 데이터를 선택할 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코스트만큼 데이터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어떤 샘플을 선택을 해야지 조금 더 모델의 성능이 많이 향상될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 이 액티브 러닝의 연구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때 선택되는 샘플을 이제 쿼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쿼리 스트레치라는 것이 액티브 러닝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이 unlabel 데이터셋 풀이 이제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은 데이터셋이고 이 initial 데이터셋이 레이블이 되어 있는 초기 데이터셋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하는 모델이 있고 데이터를 unlabel 데이터로부터 선택하는 쿼리 스트레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데이터의 의미하는 것이 데이터를 의미하는 것이 쿼리 또는 배치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요. 이 배치라는 표현 때문에 사실 배치 사이즈라는 그 단어와 많이 혼동이 될 수가 있는데 액티브 러닝에서 이런 배치라는 용어가 나왔을 때 이제 쿼리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그 점도 한번 혹시나 헷갈리신다면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반복을 iteration, round 또는 cycle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코드를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자면 초기에 레이블되어 있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을 하고 학습된 모델을 통해서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 쿼리 스트레치를 활용해서 이 쿼리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럼 선택된 쿼리는 레이블이 이제 달려서 기존 레이블 데이터셋과 합쳐지고 선택된 쿼리들은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이제 제거하고 이 네 가지 과정을 반복해 주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자면은 이제 학습 데이터에 총 250개의 언레이블 데이터셋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10개의 데이터만 이제 레이블이 되어 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40개는 레이블이 달려있지 않겠죠. 이제 편의상 이제 그림에서는 레이블을 구분해서 이제 그림을 그린 것이고요. 그리고 테스트 셋에는 250개의 샘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10개 그 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을 학습했을 때 형성되는 디시전 바운드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1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된 모델로 평가를 해봤을 때 84% 정도의 어큐러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어떤 샘플을 선택하는지 여기서 예시로 사용한 것이 uncertainty 기반의 엔트로피 방식인데
이 엔트로피를 계산했을 때는 디스전 바운더리 근처에 있는 샘플들이 엔트로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겠죠.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의 크기가 클수록 그 엔트로피가 큰 샘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가 큰 샘플들을 선택해서 레이블을 추가로 했을 때 이제 20개의 레이블 데이터셋이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고요. 이 20개의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이전과 다르게 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추가로 모델 그 테스트 셋에다가 평가를 했을 때는 89%로 조금 더 높은 성능의 그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데이터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이제 액티브 러닝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총 결과를 한번 쭉 살펴보자면 X축이 이제 레이블되어 있는 데이터셋의 수를 의미하고요. 레이블된 데이터셋의 수가 점점 액티브 러닝 방식을 통해 수집되었을 때 이 점선에서 표현하는 것이 모든 250개의 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했을 때 그 어퍼 바운드 성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40개 또는 이제 100개만 레이블링을 해서 사용했을 때가 이 점선과 굉장히 유사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아까 전에 액티브 러닝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어노테이션 코스트는 줄이되 모델의 성능 자체를 굉장히 향상시키도록 쿼리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액티브 러닝의 그 목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기존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의 스탠다드라는 거는 이제 오늘 소개드릴 내용이 오픈셋 상황이기 때문에 오픈셋 상황이 아니었던 기존 액티브 러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스탠다드라고 표현을 쓴 것이고요. 딥이라는 의미는 이제 딥러닝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액티브 러닝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액티브 러닝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딥러닝 이전부터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구분을 해준 것이고요. 그래서 아래에 있는 여러 방법론들이 스탠다드 딥 액티브 러닝 방식들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치들이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uncertainty 기반의 방법입니다. 예시로 들었었던 엔트로피라는 방법이 uncertainty로 기반하는 방법 중에 대표하는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diversity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diversity를 기반으로 하는 방법들의 특징은 데이터의 불확실성이 아닌 데이터의 다양성을 고려해서 쿼리를 선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부터는 이제 두 가지 개념을 같이 활용해서 하이브리드 방식의 uncertainty 하이브리드 방식의 쿼리 스트레치 방법들도 많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이 오픈셋이라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상황에서는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이제 학습 데이터와 동일한 분포를 가지고 있는 샘플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여기서 동일한 디스트리뷰션을 보통 이제 인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해서 줄여서 ID라고 많이 부르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레이블 데이터셋은 이제 두 가지 클래스를 구분하는 클래시피케이션 테스트라고 가정을 하고 이 레이블 데이터셋에 강아지와 고양이 두 가지 클래스만 존재한다라고 합니다. 두 가지 클래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때 언레이블 데이터셋에는 동일한 클래스 그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두 강아지, 고양이로 구성되어 있는 샘플들만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 액티브 러닝 방식들은 이런 식으로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ID 샘플만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사실 언레이블 데이터셋에는 이 인디스트리뷰션 데이터셋뿐만 아니라 수많은 다른 디스트리뷰션, 줄여서 이제 OOD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OOD 샘플들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 강아지, 고양이만 있었던 샘플들에 추가로 언레이블 데이터셋에서는 이제 사슴이나 자동차, 비행기 등과 같은 다양한 클래스가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픈셋 액티브 러닝은 이러한 오픈셋 상황 속에서 쿼리를 잘 선택해가지고 인디스트리뷰션 샘플만을 어노테이션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관련 연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관련 연구에서는 기존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서 두 가지 개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퓨리티 스코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퓨리티 스코어라는 것은 OOD 샘플과 그 ID 샘플 두 가지를 구분하는 스코어를 말합니다. 그 퓨리티가 높다라는 것은 ID 샘플의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모델 학습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되는 샘플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포머티브니스가 높은 샘플을 선택해서 모델을 학습하는 경우에는 모델의 성능 향상이 좀 더 향상될 것을 기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기존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서는 두 가지를 고려하기가 힘든 점이 있었는데 너무 퓨리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인포머티브니스가 떨어져서 중복된 데이터 샘플들이 많이 포함돼 가지고 모델 성능 향상에 제한이 생겨버리게 되고요. 인포머티브니스만을 너무 집중해서 선택을 하다 보면은 오드 샘플 자체가 많이 쿼리 내에 포함되게 돼서 데이터 샘플 수가 굉장히 적어지기 때문에 모델 성능 향상에 또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서 LL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이 러닝 로스라고 해서 기존의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에서 제한된 방법론인데요.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같은 경우는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OOD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인포머티브니스가 높은 쪽으로만 이제 고려된 방법론들입니다. 그리고 CCAL 같은 경우는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서 가장 이제 초반에 제안했던 방법 중 하나인데 이 방법 같은 경우는 한계점으로는 조금 더 인포머티브니스보다는 퓨리티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주황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CCAL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러닝 로스보다 좀 더 높은 성능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을 기준으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말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높은 퓨리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물론 쉬운 데이터셋을 많이 학습을 하면서 성능 향상을 좀 더 키울 수가 있지만 나중에 갈수록 이 쉬운 중복된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 제한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이고 러닝 로스처럼 좀 더 하이 인포머티브니스에 초점을 맞춘 방법론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인포머티브니스에 초점이 계속 맞춰져 있기 때문에 수집되는 데이터 샘플 수가 적습니다. 어려운 것만 수집하기 때문에 성능 향상이 이 CCAL보다는 낮지만 이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나가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의 다양성도 많이 생기게 되고 좀 더 인포머티브니스가 높기 때문에 CCAL보다는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뭐 여기서의 오른쪽 왼쪽 그림의 차이점은 이 노이즈의 레이쇼 차이점인데 OOD 그 언레이블 샘플 내에 포함되어 있는 OOD 샘플의 비중을 말합니다. OOD 샘플의 비중이 좀 더 많을 때는 이 트랜지션이 조금 더 늦게 일어나는 그런 차이점이 존재하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이 어떤 어떤 이 점선을 기준으로 성능의 이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고려해야 하는 것이 이제 오픈셋 액티브 러닝에서 다뤄야 하는 점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MQNet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스코어에 대한 딜레마를 해결하고자 한 제한된 이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제한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실험을 했을 때 중간 트랜지션 없이 모든 라운드에서 높은 성능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MQNet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메타쿼리넷 같은 경우는 이 퓨리티 스코어와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를 일단 두 개를 모두 다 산출을 합니다.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두 가지 스코어를 산출을 하고 여기서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메타쿼리넷인데 메타쿼리넷을 통해서 이 두 가지 스코어를 통해 쿼리를 뽑고 수집된 쿼리를 통해서 또 다시 메타쿼리넷을 학습을 하고 그리고 쿼리 내에서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샘플만을 레이블 데이터셋에 포함해 나가며 이 사이클을 반복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또 살펴보게 될 텐데요. 우선은 이제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 스코어를 뽑기 위해서 퓨리티 스코어에 대해서는 OOD 디텍터를 활용해서 뽑아주게 되고요. 그리고 인포머티브니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제한된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사용하는 두 방법론은 OOD 디텍터 같은 경우는 그 CSI라는 OOD 그 디텍션 태스크에서 제한된 모델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요. 쿼리 스트레치 같은 경우는 러닝 로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두 가지 스코어를 기반으로 이제 스코어를 산출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이 메타쿼리넷을 또 학습하는 과정이 수집된 쿼리를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수집된 쿼리 내에는 OOD 샘플이 이제 포함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모든 샘플을 이제 다 ID 샘플로만 채우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수집된 쿼리 내에 OOD 샘플이 포함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OOD 샘플을 같이 활용해서 이제 메타쿼리넷을 학습을 해주게 되고요.
그때 학습에 사용되는 것이 이제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활용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의 마스크드라는 것에 대한 의미는 OOD 샘플에 해당하는 경우는 ID 클래스가 아니기 때문에 크로스 엔트로피가 계산됐을 때 0으로 그냥 치환을 해주게 되고, 나머지 ID 샘플에 대해서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주는 것이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입니다. 근데 이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자체를 이제 최적화에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사용되는 로스가 바로 이 로스 프레딕션 로스입니다. 로스 프레딕션 로스라는 것은 러닝 로스라는 방법에서 제한된 이제 로스 펑션인데, 이 로스 펑션은 이제 랭킹 로스라고도 이제 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 샘플 간의 순위를 기준으로 이 순위가 아웃풋의 순위와 동일하도록 이제 학습을 해주는 것인데, 여기 가운데 보이는 이제 사인 안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쌍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배치 사이즈가 이제 B개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 B개를 절반으로 나눠서 두 개의 페어로 구성을 해줍니다. 그럼 각 두 페어로 구성된 샘플 간에는 이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했을 때 그 순위가 이제 결정되게 되겠죠. 그럼 그 순위를 기반으로 메타코리넷을 계산했을 때 이 메타코리넷의 아웃풋 또한 이 순위와 동일하도록 이제 반영되게 학습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로스 펑션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때 메타코리넷을 구성할 때는 이제 스카일라인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을 또 언급을 하는데, 이 스카일라인 컨스트레인트라는 것은 i번째, j번째 샘플이 있을 때 각 i번째 샘플에 대한 퓨리티 스코어, 인포머티브니스 스코어가 더 높다면은 이 메타코리넷에 대한 아웃풋 또한 i번째 샘플에 대한 것이 더 높아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것이 이제 메타코리넷 내에서 이 웨이트가 모두 넌제로여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메타코리넷의 웨이트를 넌제로로 구성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넌제로로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는 논문에서는 따로 또 증명 과정을 통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메타코리넷은 MLP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LP 레이어를 구성할 때는 더하기와 곱하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 i번째, j번째에 대한 그 스코어 우선순위가 i번째가 더 크다라고 했을 때, 이 넌제로가 아닌 경우에는 중간에 있는 더하기와 곱하기 과정을 통해서 아웃풋의 순서가 바뀌게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넌제로 값으로 구성을 하게 되면은 절대 감소하지 않는 단조 증가하는 형태로 아웃풋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지 않게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이 랭킹 로스를 통해서 마스크드 크로스 엔트로피를 계산한 것과 동일한 순서를 갖도록 최적화하는 것이 바로 이 메타코리넷에 대한 학습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타코리넷의 결과를 보자면은 기존에 이 위에서 제가 따로 구분해 놓은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에 대비해서 이 노이즈 레이시오에 따라 모두 메타코리넷 자체가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서의 오른쪽 컬럼을 기준으로 의미하는 것이 쿼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디스트리뷰션 샘플의 수 비중을 말하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메타코리넷이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퓨리티와 인포머티브니스 두 가지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제한된 방법인 만큼, 학습 초반에는 퓨리티 스코어가 높은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쿼리 내에 많은 인디스트리뷰션 샘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후에 갈수록 이제 인포머티브니스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방법론이기 때문에 쿼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인디스트리뷰션 샘플 수가 조금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그 CCAL이나 이제 제가 또 따로 언급은 안 드렸지만 시밀러라는 또 오픈셋 액티브 러닝으로 제한된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모든 라운드에서 쿼리 내의 인디스트리뷰션 샘플 수가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반에는 어느 정도 그 컴프라고 표현되어 있는 언설테인티 기반의 방법보다 약간 좋은 성능을 보일 수가 있지만, 점차 갈수록 낮아지는 성능이 있습니다. 반면에 MQ넷은 모든 라운드에서 대부분 라운드에서 높은 성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또 다른 방법론을 말씀드릴 내용이
이 Running from Openset Active Learning이라는 이제 논문에서 제안된 LFOSA라는 방법론이 있습니다. 이 LFOSA는 메타커리넷과는 달리 이 디텍터를 활용해서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을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먼저 디텍터 모델을 학습하기 위해 수집된 커리 내에서 이제 레이블까지 달아놨었던 OOD 샘플에 해당하는 unknown set과 그리고 ID 클래스에 해당하는 known set을 같이 활용을 합니다. 이때 로스 펑션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 엔트로피 로스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 디텍터의 아웃풋 그 벡터의 크기가 k 플러스 1개입니다. 여기서의 k는 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클래스 개수를 말합니다. 플러스 1이라는 이유는 OOD 샘플 클래스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k 플러스 1이 되고요. 그리고 이 디텍터에 대한 로스 펑션은 이제 C번째 클래스에 대해서는 0 또는 1 이제 원하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엔트로피 로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때 여기서 그 로그 안에 들어있는 Q라는 값은 이 템퍼레처를 통해서 스케일링된 값입니다. 이 템퍼레처를 이제 실험 시에는 0점으로 설정을 해놓는데, 템퍼레처가 1보다 작게 되면은 이 분포를 좀 더 샤프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샤프닝 한다는 뜻은 이제 그 벡터 안에 값끼리 좀 더 많은 격차를 보이도록 강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GMM을 학습할 때 그 역할을 하기 위함인데요. 앞서 학습한 이제 디텍터를 이제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제 추론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림상에는 여기서는 이제 논문에선 언레이블 데이터셋이 이제 GMM 쪽으로 바로 화살표가 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이 학습된 디텍터로 이제 입력을 사용하는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임의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래서 크게 순서가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언레이블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언레이블 데이터셋을 가지고 디텍터의 입력으로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되고요. 입력으로 사용했을 때 이 디텍터의 아웃풋을 이제 뽑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웃풋을 뽑을 때는 그 K개에 해당하는 클래스 인덱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밸류를 여기서는 MAB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MAB가 뽑혔을 때 그 밸류가 속해 있는 클래스 인덱스를 같이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GMM을 학습할 때는 총 K개의 GMM을 학습하게 되는데, 각 그 예측한 클래스 인덱스끼리 그룹으로 묶어서 그 MAB 밸류를 K개 MAB 밸류를 GMM에 학습할 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GMM은 2개의 컴포넌트를 가진다라고 가정을 하는데요. 이 2개의 컴포넌트를 가진다라고 가정하는 이유는, 하나는 OD 샘플에 대한 분포로서 가정을 하는 것이고, 하나는 ID 샘플로서의 분포로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분포 중에 어떤 분포의 그 probability 스코어를 사용하냐면, 좀 더 큰 평균값을 가지는 컴포넌트를 ID 클래스로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K개의 그 GMM을 학습한 이유가 디텍터에서 나온 아웃풋 중에 그 1부터 K 번째까지의 그 인덱스 클래스 중에서 MAB를 선택하게 되는데, 여 안에서 MAB가 크다라는 뜻은 해당 샘플이 ID 샘플일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ID 클래스인 경우에는 큰 밸류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큰 밸류 값을 가지고 있는 ID 샘플은 조금 더 큰 평균 값을 가진 분포를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평균 값을 가지는 컴포넌트를 ID 클래스로 가정해서 해당 컴포넌트에 대한 probability를 모든 샘플에 대해서 구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총 K개의 GMM으로부터 ID 컴포넌트에 대한 probability 스코어를 계산할 수가 있고, 이를 이제 하나의 또 다시 집합으로 합쳐서 정렬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내림차 순으로 정렬한 후에 그 순서 위에서부터 쿼리를 사전에 사용자가
그 허용 가능하다고 정해놓은 코스트만큼 이제 쿼리를 선택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쿼리 스트레치로서의 과정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LFOSA에 대해서 다른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높은 성능이 향상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앞선 이제 MQNet 같은 경우는 뭐 같은 해에 나왔던 논문이기 때문에 좀 베이스라인으로서 없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그 외에 시밀러한 CCL 같은 경우는 그 이전 해에 나왔는데 그러한 베이스라인 없이도 좀 억셉이 됐다는 점이 의아했던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말하는 그 20%, 30%, 40%는 OOD 샘플 내에 포함되어 있는 OOD 비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에 대한 비중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이파 10 같은 경우에는 10개의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20% 미스매치 레이쇼라는 거는 10개 중에 20%에 해당하는 2개가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고 나머지 8개가 OOD 클래스다 라고 가정하는 것이고, 40% 같은 경우는 10개 중 40%인 4개가 인디스트리뷰션에 해당하는 클래스라는 것이고 나머지가 OOD 클래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ID 클래스의 비중이 점점 커졌을 때도 이제 모두 좋은 성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프리시전에 대한 결과를 레포팅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프리시전은 아까 전에 MQNet에서 언급했다시피 ID 쿼리 내에 포함되어 있는 ID 샘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프리시전이 높을수록 쿼리 내에 많은 ID 샘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때 눈여겨볼 점은 첫 번째에서는 점차 이렇게 낮은 프리시전에서 프리시전 값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텍터의 성능 자체가 학습 초반 라운드 때는 OOD 샘플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 디텍터의 성능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라서 낮은 프리시전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점차 OOD 샘플이 많아질수록 디텍터의 성능이 높아지기 때문에 높은 프리시전 스코어를 보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좀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모든 라운드에서 모든 모델의 웨이트는 초기화돼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이파 10 같은 경우는 점차 프리시전 스코어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논문에서도 언급하기를 이 낮아지는 것에 대한 원인은 언레이블 샘플 내에 포함되어 있는 ID 샘플이 이미 많이 뽑혔기 때문에 이 프리시전이 낮아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오늘 소개드릴 방법론이 엔트로픽 오픈셋 액티브 러닝, 줄여서 EOAL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버뷰를 통해서 모델의 전체적인 이 흐름을 말씀드리면, 우선 학습 모델은 크게 세 가지가 있고요. 첫 번째로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K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멀티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합니다. 여기서의 멀티 클래스는 아까 전 보셨던 LFOSA와 마찬가지로 K 플러스 1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OOD 샘플을 고려한 클래시파이어입니다. 그리고 쿼리를 뽑기 위한 스코어는 두 가지 스코어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클로스드 셋 엔트로피 스코어가 있고, 두 번째는 디스턴스 베이스드 엔트로피 스코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해당하는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계산된 것이 SC라고 표현되어 있는 클로스드 셋 엔트로피 스코어고, 위쪽에 이제 멀티 클래스 K 플러스 1개의 아웃풋을 내뱉는 클래시파이어로 활용돼서 클러스터링을 통해 계산되는 것이 디스턴스 베이스드 엔트로피 스코어입니다. 두 개의 스코어를 기반으로 언레이블 샘플에 대한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고, 그 스코어를 기반으로 샘플들을 선택해주는 것이 이 엔트로픽 오픈셋 액티브 러닝, 줄여서 EOAL 방법에 대한 흐름입니다. 먼저 이 클로스드 셋 엔트로피 스코어 SC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이 SC를 학습할 때는 LFOSA와 마찬가지로 쿼리를 통해서 수집되었었던
그 OOD 샘플도 같이 활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인디스트리뷰션 클래스 수만큼 구성을 해주게 되고요. 구성된 각각의 K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로 학습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 이제 앞에 있는 텀은 실제 레이블에 대한 그 로스 값이고, 뒤쪽은 같은 클래스가 아닌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작은 값을 갖는 걸 선택해 주게 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네거티브 샘플을 가지고 로스에 반영을 하겠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 값이 작다라는 것은 조금 더 모델이 잘 구분을 못하고 있는 이 클래시파이어, 해당 클래스가 아닌 다른 클래시파이어 중에서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조금 더 모델이 어렵게 생각하는 샘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학습할 때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의 EM이 의미하는 것은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이라는 것에 대한 약자로 이제 로스 펑션을 구성한 것입니다. 이 로스 펑션은 ID 샘플이 아니라 이 unknown 샘플에 대해서 이제 반영해 주는 것인데, unknown 샘플에 대해서는 OOD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반영해서 스코어를 계산했을 때 OOD에 대해서는 엔트로피 스코어가 커지도록 이제 반영을 해줍니다. 그것을 이제 목적으로 이제 제한된 방법이고, 이렇게 학습된 그 K개의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를 통해서 SC를 계산할 때는 이 엔트로피 스코어를 통해서 모든 K개 클래시파이어에 대해 이제 평균값을 취해가지고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 SC가 의미하는 것은 SC가 클수록 unknown 샘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작을수록 known 샘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까 전에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에 대한 로스에서 언급드렸다시피 unknown 샘플, 그러니까 OOD 샘플에 대해서는 엔트로피가 크도록 이제 최적화를 했기 때문에 SC가 이런 식으로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엔트로피 스코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식대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스턴스 기반의 엔트로피 스코어 SD가 있는데, 이 SD를 산출하기 위해서 먼저 이 피처 익스트랙터를 통해서 계산된 unknown 그리고 known OOD와 ID에 대한 그 피처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추출된 피처를 사용해서 이 K 플러스 1개의 클래시파이어 C를 학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C를 통해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을 해주게 되고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 이유는 이제 OOD 샘플에 대해서도 OOD다라고 이미 레이블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으로 이제 하나의 로스를 통해서 클래시파이어 C를 학습을 해주고, SD를 뽑기 위해서는 이제 또 클러스터링을 활용해주게 되는데, 노란 색깔 표시로 되어 있어서 이 노란 색깔 피처가 클러스터링이 활용이 되잖아요. 이 노란 색깔 피처는 OOD 샘플에 대한 피처를 의미합니다. OOD 샘플에 대한 피처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할 때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은 핀치라는 것을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이 핀치라는 것은 이제 K-민즈나 그런 것보다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제한된 클러스터링 메서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주고, 이 클러스터링의 개수는 이제 논문에서 언급하기로는 ID 클래스와 동일한 개수로 클러스터링을 해줬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OOD 샘플에 대한 클러스터가 반드시 ID 샘플과 동일하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꼭 K개로 해야 될 필요는 없긴 하지만, 이제 논문에서 제한된 방법은 K개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구성했다라고 하고요. 이때 클러스터에 대한 로스를 또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여기서는 튜플랜 로스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튜플랜 로스는 저희가 좀
익숙한 이름과 좀 비슷하죠. 트리플렛 로스와 비슷한데 여기서의 튜플렛 로스는 멀티 클래스 상황에서의 그 트리플렛 로스를 멀티 클래스로 좀 더 확장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튜플렛 로스가 가지고 있는 목적은 클래스 내에 있는 샘플과는 가깝게 그리고 클래스 간에는 멀게 하도록 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튜플렛 로스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로스를 통해서 학습을 진행을 해줍니다. 학습을 진행해서 OOD 샘플을 잘 구분할 수 있게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하고 OOD 샘플 간의 명확한 차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튜플렛 로스를 반영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학습이 끝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군집으로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이 디스턴스 기반의 엔트로피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때는 언레이블 데이터에 대해서 이 학습된 피처 익스트랙터와 여기서 뽑힌 그 샘플을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 클러스터들과 함께 이 엔트로피 스코어를 계산해 주게 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언레이블 샘플 내에 ID 샘플과 OOD 샘플 두 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근데 OOD 샘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중 특정 군집과는 가깝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근데 반대로 ID 샘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느 군집과도 가까워지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D가 작을수록 엔트로피 스코어가 낮다라는 뜻이니까 해당 값은 해당 인스턴스 그 샘플은 언노운 샘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SD가 클수록 엔트로피 스코어가 크다라는 뜻이니까 노운 샘플 즉 ID 샘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스코어를 계산하기 전에 이제 여러 가지 로스가 나왔기 때문에 로스 펑션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이클 즉 첫 번째 사이클 여기서는 OOD 샘플이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OOD 샘플이 없을 때는 이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 활용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해주고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사이클부터는 OOD 샘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 로스와 그 튜플렛 로스를 같이 활용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서의 람다는 하이퍼 파라미터인데 실험에서는 0.1로 사용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두 케이스에 따라서 모델 학습을 진행을 해주고 앞서고 있었던 이 클로스드 셋 엔트로피 스코어 SC랑 이 디스턴스 베이스드 엔트로피 스코어 SD를 활용해서 하나의 스코어를 계산을 해주게 되는데 SC 같은 경우는 작을수록 ID 노운에 해당한다라고 얘기를 드렸었고 SD 같은 경우는 클수록 노운에 해당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SC에서 SD를 뺀 값을 해당 샘플에 대한 쿼리 스코어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차이가 작을수록 ID 샘플이다 라고 의미를 해서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방법론에서 얘기하는 점은 이 스코어를 정렬해서 바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이버시티를 또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다이버시티는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냐면 언레이블 데이터로부터 클래시파이어 C가 있습니다. 저희가 학습했었던 멀티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파이어 C가 있었죠. 이 C를 통해서 known 클래스에 해당된다라고 예측된 그 샘플들을 모아서 클러스터링을 해줍니다. 그러면 K개만큼 군집으로 구성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주고 각 군집마다 가지고 있는 샘플들의 이 스코어가 있겠죠. 그럼 스코어를 기준으로 이제 오름차순을 한 다음에 K분의 쿼리수 스몰 b만큼 뽑아주게 됩니다. 각 클러스터마다 K분의 스몰 b만큼 뽑아서 조금 더 다양성도 같이 고려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식으로 엔트로피랑 이 컴프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 리스트 컨피던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코어 셋, 바드, 배지, 뭐 오픈 셋 액티브 러닝으로는 MQnet, LFOSA 등등이 있고, 뭐 제가 릴레이트벅스에서는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렸지만 저희 연구실에서 수행한 이제 PYSR이나 세미나 영상들이 또 유튜브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들을 참고해서 한번 또 보고 오시면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 구성은 그 LFOSA에서와 동일하게 미스매치 레이시오를 기준으로 이제 20%, 30%, 40% 이렇게 나눠서 실험을 했고요. 초기 레이블드 데이터셋의 비중은 이제 사이퍼 10 같은 경우는 1%, 나머지 두 개의 데이터셋에 대해서는 8%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이블링 이제 버짓 수는 1,500개로 지정을 했습니다. 먼저 오픈셋 노이즈 그 로버스니스에 대한 실험 결과로서는 이 미스매치 레이시오에 따라서 이제 결과를 보았을 때 기존 스탠다드 액티브 러닝 방법보다 오픈셋 액티브 러닝 방법 중에서 또 여기서 제안한 EOSL 방법이 더 높은 성능을 보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또 의미하는 것은 사실 LFOSA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ID 샘플 자체를 좀 더 많이 뽑기 위해 제안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MQNet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딜레마를 잘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방법론인데, 이 EOSL 같은 경우는 ID 샘플도 고려하면서 이제 디스턴스 기반으로 해서 OD 샘플도 잘 고려를 하고, 그리고 다이버시티까지 고려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퍼포먼스가 보인 게 아닌가 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프리시전 결과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MQNet 같은 경우는 관련 연구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학습 초반에는 퓨리티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법론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 라운드에서는 높은 이 프리시전 스코어를 보이고 있지만 이후에 가면 갈수록 인포머티브니스에 집중하기 때문에 점차 이 프리시전 스코어가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LFOSA 같은 경우는 학습 초반에는 OD 샘플이 적기 때문에 프리시전이 낮았지만 점차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언급하는 EOSL 같은 경우는 이 이후 프리시전이 LFOSA보다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은 레이블드 ID 샘플들을 이제 수집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FOS보다 이제 조금 더 EOSL 방법이 좋았던 이유라고 이제 언급하는 부분은 LFOSA도 이제 다른 방법론에 비해서 놓은 샘플들을 많이 수집하기는 하는데 인포머티브니스에 대한 좀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와 같은 이유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는 좀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without DAU라고 하는 부분은 이 unknown 샘플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로스 펑션의 케이스가 나눠져 있었을 때처럼 unknown 샘플이 없는 OD 샘플이 없는 케이스에서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랑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만으로도 학습을 했었는데 그 케이스를 말하고요. 그리고 without target 모델 같은 경우는 원래 ID 샘플만으로 학습해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수행했던 클래시파이어가 존재하는데 그 클래시파이어를 사용하지 않고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 C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사이클마다 평가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only without diversity라는 케이스는
클래스별 이 스코어를 선택하지 않고 전체 스코어에서 오른차순 정렬 후에 커리를 선택하는 방식을 말하고, only diversity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마다 그 스코어를 오른차순으로 정렬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클러스터마다 뽑긴 뽑는데 무작위로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without BC 같은 경우는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G 없이 멀티 클래스에 대한 클래시파이어 C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이제 크로스 셋 엔트로피 스코어 SC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결과를 살펴보자면 성능 향상의 하락이 가장 큰 것은 이 타겟 모델을 사용하지 않은 케이스인데,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노이즈가 있는 멀티 클래스 K 플러스 1개의 클래시파이어 C보다 ID 샘플만을 사용해서 K개의 클래스를 반환하는 이 타겟 모델을 학습하는 것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성능 향상이 도움이 되고, 없이 했을 때는 이만큼 성능의 하락이 보이는 게 당연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언노운 샘플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큰 성능 하락이 있습니다. 언노운 샘플을 사용하지 않다라는 것은 클러스터링 로스도 반영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엔트로피 맥시마이제이션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SC나 SD가 제대로 계산되기가 힘들겠죠. 그 다음으로는 사실 SD만 쓰거나 SC만 쓰거나 케이스가 비슷하게 성능 하락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모두 다 활용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각 컴포넌트들에 대한 역할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가장 성능의 하락이 컸던 부분이 클러스터를 구성하긴 하되 클러스터 내에서 무작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큰 성능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것도 당연히 생각해 보자면은 기껏 만들어 놓은 스코어를 사실 활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능 하락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다이버시티 자체 효과도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 자체도 유용한 그 성능 향상에 그 기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은 MQNet이나 LFOSA와 같은 기존 방법 대비 이 EOSA라는 방법론은 언노운 샘플, 즉 OOD 샘플을 굉장히 잘 활용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고요. 그리고 엔트로피 스코어 또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이 OOD 샘플에 대한 클러스터링 같이 활용하기 때문에 다양성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잘 결합한 오픈셋 액티브 러닝 방법을 제안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계점으로는 그 노운 샘플과 언노운 샘플을 사용해서 학습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초반 사이클에서는 아무래도 OOD 샘플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높은 프리시전을 얻기가 좀 힘들고, 그 말은 즉 이 코스트 대비 낭비되는 이제 코스트가 많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많은 ID 샘플을 수집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OOD 샘플이 처음에 많이 수집되었기 때문에 이후에 조금 더 높은 성능의 뭐 바이너리 클래시파이어나 멀티 클래스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보장할 수 있었다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제 다이버시티를 고려한 점에서 아무래도 좀 임밸런스드한 클래스를 가정하는 데이터셋으로 확장해서 실험을 해봤어도 좋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 논문 내용에서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없어서 좀 아쉬웠었고요. 뭐 거기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만약에 뭐 아이디어가 있다라면 좀 적용해보는 방법도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드릴 논문 내용 여기까지였고요. 제 목소리가 뭐 오늘 좀
물론 평소에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닐 수도 있지만 긴 시간 동안 참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잘못된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